지난해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에 비해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8조 8천억 원이 줄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45조 원 넘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정책 대출을 공급한 영향이 컸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비교적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비율로 고정금리 있다는. 지난해 은행권에서 버팀목,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로는 무려 5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고금리까지 지속되면서 결국 씀씀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연말에 많이 뛰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50만 원. 뭐 담배 강사도 아끼고 이런. 이에 지난달에는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계산할 때 가상금리를 더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고 오늘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이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를 장려하는. 가계부실 등 각종 문제가 지적된 특례보금자리로는 이번 달 판매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이 또다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국민 절반 네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설문 결과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소비 줄이겠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네, 이게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설문 결과가 어제 나온 거죠? 네,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넘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떤 소비를 줄일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여행, 외식, 숙박 가장 많이 줄이겠다고 응답이 나왔고요. 그 뒤를 여가, 문화생활, 오락, 그리고 의류, 신발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고금리, 또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좀 설문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소비가 이렇게 차갑게 좀 식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이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3분기에 이자 비용 지출이 처음으로 준내구재인 옷과 신발 소비 지출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자 내느라고 이제 물건도 못 사겠다라는 말이 더 이상 이제 농담이 아닌 시대가 된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소비 위축이 내년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둔촌주공. 12,000세대나 되지만 경기가 하락하면서 계약 포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분양받고 8년 동안 팔 수 없었던 걸 1년 만에 팔게 해줬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빚내서 아파트 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가계부채 1,800조 원. 한국은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대출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로 4% 고정금리로 5억 원까지 50년 만기, 소득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고소득층까지 몰리면서 전체 금액의 40%를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1조 7천억 원이 풀렸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내면 뭐 이거 사망 후에 갚아도 되는 정도의 시간일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돈을 빌려드릴 테니 지금 사시고 싶은 실수요자는 사십시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사십시오. 이런 트랙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부터 주요 은행들을 돌며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34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죄고 있는데 정부가 대출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거 정부에서 그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런 한국은행은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혹시 금리가 다시 1%대로 막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고점을 찍고 떨어지던 집값이 올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빚으로 집값을 지탱하는 것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부동산이라는 급한 불을 끄면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불이 커지는 거고, 가계부채라는 물을 끄려면 부동산을 또 어떻게, 이 내수경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또 어떻게 되는데, 이 딜레마가 지금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아주 모순이죠. 빚으로 지은 집의 저자 아미르 수피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언제나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What we show in our own research is that banking crises, financial crises, the overall recession happens after an unsustainable rise in household debt. 빚으로 떠받치는 집값,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동산 PF. 이런 경제가 지속 가능할까요? 금융기관의 부실을 염려해서 너무 이 위험을 덮어두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온갖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측면이 가장 큰 거고요. PF 문제라든가 또는 거래 위축 문제라든가 또 가격 하락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또는 시장을 다시 상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그런 선택이다.